네, 이번에는 3장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입니다. 저희가 실천론, 지역복지론, 행정론, 그리고 정책론, 법제론 이렇게 5개 과목에서 역사 문제가 나와요. 근데 자, 그중에서도 정책론에서 주로 내는 역사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영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의 서구 역사입니다. 물론 정책론에서 한국 역사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법제론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거는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론에서의 역사는 서구 역사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구 역사의 발달 과정을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선별적인 복지, 누구를 선별을 하는 거죠? 빈민이에요. 저소득층 등 빈민을 선별하여 이들을 도와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공공부조 제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를 처음 국가가 법과 제도로 시작을 했던 게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빈민을 구제하는 법이다 해서 얘를 구빈법 내지는 빈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보편적인 제도는 아니었죠. 그러다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게 이제 선별적인 제도로 구빈법이 처음 생겨난 건 영국에서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든 구빈법에서였어요. 그러다가 1883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수당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보편적 제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보편적 제도에서 먼저 생겨난 건 사회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1926년에 뉴질랜드에서 아동수당, 그러니까 사회수당 제도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우리 그 역사 문제에서는 사회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별적인 제도인 구빈법이 최초로 언제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식의 흐름으로 발전이 되어 갔는가. 그 다음에 1883년 독일이 사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이후에 영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회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는가. 처음에 사회보험이 도입이 될 때는요. 노동자들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의 노동자들은 주로는 이제 남성의 가구주들 중심이 되는 거죠. 여성들은 그때 주로는 이제 밖에서 일하기보다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세월이 흘러서 또 1942년에 영국의 베버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이걸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거기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다 더 보편적인 그리고 보다 더 포괄적인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 혹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보편적인 사회보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계기가 이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그리고 그걸 반영하여 3년 뒤인 1945년에 이제 영국에서 집권한 노동당 정권에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법과 제도와 정책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이 시점부터를 우리는 복지국가의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국가가 온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을 하되 이 구축의 구심점으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인 제도를 중심에 놓는 시대부터를 복지국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세월이 또 흘러서 1973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석유가가 폭등을 하는 석유 파동 혹은 오일 쇼크라고 부르죠. 이때부터 이제 세계 경제가 이 석유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복지를 하는데 예산이 들죠. 그 예산의 기초가 뭐죠? 세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국가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살기 힘든데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이때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 중심의 복지국가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게 됐고요. 그래서 복지국가 축소하자. 그리고 세금 좀 줄이자. 그리고 사람들의 복지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자. 복지 예산 줄이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이념을 우리가 신자유주의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자유주의 이념을 등에 업은 정권을 신우파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지와 윌딩이 제시했던 신우파 혹은 반집합주의에서는 기본으로 개인들의 욕구는요. 개인이 시장에서 혹은 가족을 통해 해결하는 게 우선인 거다. 이게 이제 개인주의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국가에 의한 집합주의
복지국가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970년대 후반부부터는 국가복지를 축소하게 되는 요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축소도 해봤고, 그러니까 확대도 해봤고, 그리고 복지를 축소도 해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는 너무 인간적이긴 한데요. 국가가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복지에 대한 제반 역할을 국가가 다하는 것은 마치 집안 살림을 엄마 혼자 다하는 것 같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살림을 사실 온 가족이 함께 나누게 되면 엄마 혼자 다 하려면 6시간이 걸리는 걸 가족이 함께 나누면 한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효율성을 지향하자라는 목소리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복지국가의 위기, 즉 복지를 국가가 축소하고 국가가 정말 극빈한 사람들, 즉 장애나 노인 연령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그 사람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 사람만 선별적으로 국가가 돕겠다라고 그 이상은 니네들이 시장에서 알아서 해. 그래서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고 국가의 복지를 확 축소했던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는 효율성은 되게 높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되게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빈곤한 사람들이 삶이 너무너무 비극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얘는 너무 비인간적인데 이거를 좀 절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없을까? 이걸 이제 복지국가의 재편에 대한 고민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해 갈 수 있을까를 얘기했던 인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1990년대 중반 기든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든스는요, 우리가 이 길도 가봤고 이 길도 가봤는데 이거 둘 다 문제가 있다 해서 3의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을 9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제안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영국에서 집권한 노동당, 그러니까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에서 이 제3의 길을 복지 정책의 기조로 삼아서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요 복지국가의 시대의 이념이 됐던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복지국가 위기 시대의 이념이 됐던 신자유주의 이념의 장단점을 절충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면서도 보다 더 인간적인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3장의 스토리들은요. 영국에서 시작된 구빈법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사회보험이 이제 각국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 갔는가, 그러다가 베버리지가 전국민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을 했는가, 그리고 1945년에 영국의 노동당 정권에서 그걸 토대로 복지국가를 발전시켰다라는 이야기, 그러다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에 국가복지를 축소하는 위기의 시대,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재편하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3장의 스토리들을 정리를 하면 이런 스토리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올해 나왔던 요 표는요,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구빈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빈법은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3년에 사망을 하는데 사망하기 2년 전인 1601년에 인류 최초로 국가가 빈민을 구제할 책임을 인정한 법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빈민 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고, 당연히 법을 만들었으면 행정체제를 만들었겠죠. 구빈 체계를 만들었고요. 모든 빈민을 똑같이 처우한 게 아니에요. 차등 처우했습니다. 차등 처우의 기준은 뭐다? 노동 능력이에요. 빈민이 노동 능력이 있으면 작업장, 워크하우스에서 일을 시키고요. 노동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자선원 혹은 구빈원에서 그냥 가볍게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빈곤한 아동은 도제로 보내서 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먹고 재우는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빈법의 역사에서 이 노동 능력의 유무라는 기준이 처음부터 중요했는가? 이것에 영향을 준 이념이 바로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대표적인 경제 사상이었던 중상주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상주의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국부의 증대예요. 국가의 부를 증대하려면 최대한 싼 값에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최대한 얘네들 많이 팔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남의 나라 돈을 최대한 우리나라에 많이 들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으로 무역을 강조하고요. 값
값싸게 부려먹을 노동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노동력, 걔네들의 자원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는 거죠. 돈 안 들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빈민들 중에서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 뭐예요?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으로 물건을 만들 때 생산 단가를 확 줄이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수입을 하게 되면 수출을 통해서 걷어들이게 되면 그만큼 들어가는 돈은 줄이고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는 형식으로 국부가 증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중상주의에서 사람은 곧 돈으로 보입니다. 저것들 일 시키면 돈이 얼마야? 약간 이런 관점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 쪽수는 곧 돈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사람들은요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빈민들,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에게 일을 시킬 때 그들에게 구제 수준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면 얘네들은 이 돈이면 뭐 일주일 살겠네? 내일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빈민들의 근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걔네들의 처우 수준이라든지 임금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해야지만 오늘 겨우 먹고 살고 내일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게 된다라고 보는 이런 입장들이 중상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국에서 빈민들을 구제할 때도 노동 능력의 유무로 얘네들을 구분을 한 후에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뽑아 먹는 거에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구빈 행정이 아니라 지방 분권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지방세 개념으로 지방별로 혹은 교구별로 세금을 구빈세라고 하는 빈민구제 세금을 걷어서 각 교구별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걷어서 각자 쓰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자인 동네는 많이 거치는데 빈민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1인당 빈민의 처우 수준이 높아지고요. 가난한 동네는 적게 거치는데 빈민이 많아요. 그럼 1인당 받을 수 있는 처우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구 간의 편차가 교구 간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구제 수준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빈민들이 보다 더 처우가 좋은 지역으로 즉 교구로 이동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금하는 제도가 1662년 정주법으로 이제 구빈법이 이제 정주법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개정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일로 와서 여기서만 살아 1662년에 정주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722년이에요. 일을 하도 시켜서 치가 덜덜 떨리는 작업장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빈민이 구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노동력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노동력 테스트 결과 이 사람이 노동 능력이 있다. 그럼 무조건 어디에서 워크하우스 작업장에서 노동을 해야만 이게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대가로 주어지는 형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원칙을 만들고 이걸 전국적으로 제도화하게 됩니다. 물론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 해. 이걸 처음 규정한 건 엘리자베스 구빈법인데요.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제도화하면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부 증지를 힘쓰겠다라는 더 강력한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백 개의 작업장을 더 추가 설립을 하면서 더 작업장을 강화시킨 법이 작업장법입니다. 근데 토마스 길버트라는 사람은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이 하루 종일 작업장에서 착취당하면 자기 동네에서 일자리를 알아볼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노동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취업을 하기보다는 그 노동력을 작업장에서 착취당하기만 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작업장의 수준은 아까 임금 수준을 낮게 유지해야지만 가난한 자들은 일한다. 이런 마인드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작업장법의 처우 수준이라는 건 너무너무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길버트를 원해 라고 외우세요. 길버트 빨리 와. 길버트 빨리 와. 난 길버트를 원해. 이렇게 외우세요. 길버트법은 무조건 원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업장이라는 시설 바깥에 있어도 그 사람을 구빈세 제정을 이용을 해서 구제하겠다라는
부족하는 제도예요. 이거를 길버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빈민이 작업장에서 너무 비참하게 생활하고 착취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기로 이 길버트법을 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일자리 알아보고 취업하는 동안에는 구빈 재정을 가지고 돕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피맵랜드는요. 기본으로 이제 길버트법에서 시작된 이 원해구제를 보다 더 전국적으로 확대한, 그러니까 따라서 길버트법하고 스피맵랜드는 둘 다 빈민을 좀 더 인도적인 방식으로 처우를 했던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스피맵랜드는 이렇게 원해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특징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얘의 특징은요. 노동 빈민에 대한 구제를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근로를 하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그냥 일하고 있지 못한 임금 노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빈민들에 대한 문제였다면, 근데 이제 스피맵랜드 같은 경우는 임금 노동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임금 수준이 너무 저임금이라서 기본적인 최저 생활에 모자란다면, 그러면 구빈세 제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서 부족한 만큼은 보충해주자. 그래서 이때의 빈민은요. 저임금 노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노동에서 받는 임금이 최저 수준에 부족하면 구빈세로 보충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제정이 됐던 게 스피맵랜드법이에요. 자, 그래서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 생계비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집에 그 집의 임금 수준이에요. 그 집이 그래서 노동에서 얼마를 버는가. 근데 이제 기본으로 최저한의 생계비도 모자라면 이 부분을 이제 구빈세 제정으로 보조를 해주는 건데, 이 최저 생계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뭐냐면 빵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밥값을 얘기합니다. 가장 싼 밥값, 우리로 얘기하면 김밥 한 줄 값,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가장 최저 빵값하고요. 그리고 가족의 수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지만 가족이 한 명 있는 경우하고 가족이 10명 있는 경우는 입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게 더 많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구빈제도의 역사에서 가족 수를 고려해서 급여에 차등을 두었던 최초의 법이 바로 이 스피맵랜드법입니다. 자, 그래서 빵 가격과 가족 수에 따라서 가족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 최저 생계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임금의 수준도 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수를 반영해서 보조금의 차등화를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던 게 바로 이 스피맵랜드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대적 의미로 보면 가족 수당 제도의 시초다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스피맵랜드법, 그 전에 있었던 길버트법, 인도적인 법 너무 좋습니다.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길버트법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작업장에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작업장 밖에 있어도 그 사람을 구빈세 제정으로 돕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스피맵랜드는 그거를 전국적으로 더 많이 확장을 한 데다가 거기다가 노동하는 사람들까지 돈이 좀 부족하면 또 구빈세로 돕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 다 어디로 땜빵, 무엇으로 땜빵을 해야 돼요? 구빈세 제정을 가지고 땜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이 인도적인 법 때문에 내가 세금 부담에 허리가 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들의 원성이 강해집니다. 저 법 좀 없애라 해서 길버트법에서 도입했던 원해구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스피맵랜드법에서 도입을 했던 임금보충제도 없애버린 제도, 이것을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자 해서 18 산 사람도 죽어나가는,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되게 가혹한 법으로 다시 돌아간 법을 신구빈법, 신빈민법, 개정구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하도 원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기존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좀 조사해봐 해서 1832년에 왕립구빈법 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되고요. 걔네들이 이제 조사 보고서를 1834년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의 이제 요지가 이거 없애자. 그 다음에 원해구제 이거 없애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얘네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작업장에서 가둬놓고 열심히 착취하자. 뭐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기본으로 교구 간 격차가 생긴 게 중앙 집권적인 구빈 행정이 아니라 지방 분권적인 체제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적인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지역 간 격차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를 가든, 전국 어디를 가든 빈민들이 똑같이
똑같은 처우를 받도록 중앙에서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인 구빈행정 구조를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중앙 집권적으로. 그래서 지방분권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길버트법의 원해구제 폐지해버렸어요. 그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무조건 테스트를 거쳐서 작업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가 노동 능력이 있는데 노동할 생각을 안 해. 작업장에 안 오겠대. 그러면 걔는요. 구제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를 해서 구제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등처우 원칙은 우리가 앞서서 평등의 유형 얘기하면서 비례적 평등 얘기했습니다. 아니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사람과 그리고 국가의 구제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처우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열등처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비례적 평등을 그게 형평성이 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처우의 원칙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던 법이 바로 이 신구빈법이고요. 얘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얘는 앞서서 얘기했던 비례적 평등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즉 형평의 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이 열등처우의 원칙이 암묵적으로는 사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선정 기준이 있죠. 그래서 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그 집의 소득 인정액이 예를 들어 선정 기준이 200만 원인데 그 집의 소득 인정액이 150이다. 그럼 우리는 급여를 얼만큼을 주죠? 이 차액인 50만 원만큼의 급여를 줍니다. 150, 300만 원 많이 줄수록 좋으니까 많이 주자. 하나요? 안 하나요? 아닙니다. 딱 50만 주는 거지 60, 70, 80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쪽 그러니까 1만 원이 우리 집에 있어서 선정 기준에 들지 못해서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나보다 소득이 낮았던 사람이 더 높은 급여를 받아서 내 소득을 초월하는 거, 추월하는 거 이걸 우리가 소득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이건 공정하지 않아. 비례적 평등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 선에 딱 맞게 50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 국기법에서도 사실은 열등처우의 원칙이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의 이 구빈법은 350년의 역사를 계속 지속을 하다가 1948년에 아까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말이에요. 1945년에 이제 영국이 노동당, 그러니까 영국의 이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집권한 당이 영국의 노동당 정권이었고 이 노동당 정권에서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국가를 출발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1945년에 집권한 노동당에서 이 드디어 1948년에 이 구민부조법을 이제 제정을 하면서 기존의 처벌적인 구빈법을 폐지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짜잘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아주 마이너한 이슈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국 역사에서 영국이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을 했던 건 1911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 아자 영국은 영 하니까 애가 되게 건강하고 실해 건실해 이렇게 외우세요. 아자 11년입니다. 1911년에 영국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1930년대는 경제공황 즉 대공황의 시대인 거는 아시죠? 근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미국 영국 다 공통이긴 하지만 기본으로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라서 연방정부의 개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1935년에 이제 사회보장법을 제정을 하면서 국가가 강제하는 사회보험이 사회보험 자체가 이제 강제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국가가 강제로 니네 보험 가입해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때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을 처음으로 이제 사회보장법을 만들면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국가에 의한 강제가입식에 이런 사회보험이 도입됐다라는 것은 이전 시기하고 다르게 이때 바로 연방정부의 책임, 미국 얘기예요. 미국으로 얘기하면 연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가 뭔가 시장 문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높이게 된 계기가 경제 대공황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미국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시대에는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 국가에 뭔가가 필요해라는 인식이 증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국가가 온 국민들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 어떤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노동하는 남자, 가부장 남자 이런 중심이 아니라 온 국민에 대한 보편주의를 강조하고 어떤 국민도 특정 선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자. 이걸 국민 최저선의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뭐다? 사회보험이에요. 누구라도 노령이 되면 노인이 되면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난해질 위험이 있고 누구라도 산재를 입어서 노동할 수 없게 되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 예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회보험은 구빈 제도가 아니라 방빈 제도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대응적인 공공부조보다 더 중요한 건 미리 예방을 하는 사회보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국민 최저선 밑으로 국민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이상으로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선까지는 이제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 넘어가서 난 더 많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노력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국민 최저선의 보장까지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사회보험의 재정은 주된 재정은 보험료라고 우리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보험자, 고용주 그리고 국가가 이제 부담하는 그래서 이제 주된 재정은 보험료지만 사실 국가 재정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베버리지가 이 보고서를 제출을 했을 때가 1942년 바로 2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후에 국가를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과 맞서 싸워야 해서 5개의 사회 문제들 5대 악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요 우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걸 조금 바꿔서 빈병이 무지 나불나불 거리네 이런 느낌으로 외우세요. 빈병 무지 나불입니다. 그래서 빈병 무지 나불이에요. 빈곤과 질병과 무지 나태 불결이 되는 거고요. 이때 빈곤은 궁핍함 혹은 결핍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특히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거. 왜 빈곤하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왜 없어요?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왜 소득 활동을 못해요? 나이 들어서 산재 입어서 장애 때문에 아파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위험들 우리로 하여금 돈을 못 벌게 하여 결국은 빈곤의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산재나 질병이나 예를 들어 장애나 노령 이런 것들을 우리는 5글자로 사회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는 게 바로 이게 사회보장이고 사회보장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회보장은 결국은 빈곤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 빈곤은 돈이 없는 거. 따라서 사회보장의 핵심은 돈을 보장하는 거, 소득보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보시면 그럼 이제 사회보험 제도의 가장 핵심은 사회보장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영한영국은 컨시레에서 1911년 씩씩하죠. 건강보험하고 실업보험을 이미 도입을 한 상태지만 이때는 주로 이제 그 가부장 중심의 그러니까 가장 중심의 남성 노동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한적인 사회보험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로서의 사회보험 그리고 다양한 위험을 사회적 위험을 두루두루 포괄하는 그런 사회보험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으로 보다도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얘는 어떻게 암기하라? 적정행정분표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다라는 건 2장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적절하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급여는 충분한 급여를 하라. 그래서 적절하다라는 건 충분한 급여의 보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정이 2개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우리가 보험이라는 건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낼 때도 소득이나 가족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돈을 내고 그다음에 급여를 받을 때도 소득이나 가족 수의 차이를 고려하지 말고 모두 똑같은 급여를 받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액기여 혹은 정액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자, 동일한 급여를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수 따져, 소득 따져, 그래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비용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운영효율성이 높다.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행에서 행은 행정통합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것을 행정통합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포에서 포는 아까 얘기했어요. 전국민 포괄, 다양한 위험 포괄, 요거를 둘 다 안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국민이 사실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국민을 6개의 인구 범주로 분류를 해서 설계를 하자라고 얘기했던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국가가 단 하나의 제도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보험은 이렇게 운영을 할 테니,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 수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우리 집은 가족이 되게 많아서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 소득은 되게 적어요. 저는 많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사회보험은요, 얄짤없습니다. 똑같은 돈을, 옆집은 2명인데 가족이 2명이고 우리 집은 15명이어도 옆집과 우리 집이 똑같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가족 수까지를 다 고려해서 일일이 급여 차이를 주는 건 너무 행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가족 수의 차이를 고려한 제도는 별도로 두자. 이게 뭐죠? 가족 수당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아동 수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도의 제도를 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이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 고용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보험료가 안정적으로 거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실업급여가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베버리지가 얘기하는 사회보장의 핵심은 뭐다? 소득보장이에요. 아니 그러면 의료보장은요? 자, 돈만 보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의료보장은요? 아유, 한 제도 안에서 의료보장 다 하고 가족수당 다 하고 소득보장 다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주로 이제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하고 의료 서비스의 보장은 별도의 제도를 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국민이 국가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여 누구나 동일한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별도로 두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박보검을 고용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해서 보검 고용 수당 해서 보검은 보건 의료, 그다음에 고용은 완전 고용, 그다음에 수당은 가족 수당,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 3개를 그렇게 외우시기도 하고요. 야, 나 좀 보고 가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 의료, 그다음에 완전 고용, 가족 수당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수당법도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1948년에 기존의 구빈법을 대체하는 국민부조법이 제정이 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버리지가 이 보고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게 194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집권한 노동당은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해서 베버리지의 제안대로 제도와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가 1945년 영국 에서부터가 복지국가가 발전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이제 복지국가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3가지 요소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구체적인 설계를 다 한 거거든요. 베버리지 보고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는, 정치 이념으로는 사회민주, 국가의 복지 책임을 가장 강조한 게 사회민주주의 이념이었습니다. 요거 우리 2장에서 얘기했죠. 이걸 뭐라고 또 부른다? 페이비안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은 국가의 복지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경제 사상으로는 뭐죠? 케인즈주의예요. 우리가 이제 케인즈주의는 기본적으로 대공황기에 경제가 죽어가요.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죽습니다. 돈이 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사. 왜? 돈이 없어요. 그럼 국가가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쓸
돈을 갖도록 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한 국가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지국가 발달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준 세 가지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973년 석유파동 전까지니까 그 사이 이제 50년대와 60년대는 복지국가의 가장 최고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고, 그때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중심,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버리가 얘기했듯이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체계가 구축이 됐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전후 그 국가 재건의 과정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좀 싸우더라도 전후에는 다 같이 힘을 합칩니다. 이것을 타협과 조정이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케인즈 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복지국가 위기가 1970년대 중반부터 대두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요인으로 아까 석유파동 1973년에 석유파동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국가 위기의 핵심은 뭐죠? 국가복지 그만하자, 복지예산 줄이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국가보다는 다들 이제 개인이나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자기 필요를 충족하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도 줄이자, 세금 줄이자, 이런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복지국가의 위기가 1970년대에 대두되게 되었는가? 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이 이념에 영향을 받은 정권을 신우파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9년에 영국의 대처 정권이 들어서고 1980년에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얘네들은 다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신우파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디즘적인 생산 방식의 비효율성과 약화, 이런 얘기가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계속 같은 물건을 찍어내도 모든 집에 전화가 없었던 시절에는 찍어내면 사고, 찍어내면 사고, 찍어내면 사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같은 물건을 계속 찍어내는 거죠. 이걸 포디즘적 생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품종을 계속 여러 개 찍어내는 방식인데, 옛날에는 그걸 찍어내도 전화를 사고 싶어도 전화 살 돈이 없어서 못 쓰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쓸 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가 씨알이 먹혔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요. 이제는 같은 물건 계속 찍어내도 전국 모든 집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전화기를 또 구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안 사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있는 걸 계속 찍어내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집에 있는 TV는 엄청 큰데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전화를 할 수 있고 들고 다니면서 TV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게 나타났네. 이게 이노베이션, 혁신이죠. 이런 혁신이 가능해야 사람들은 자기 집에 TV가 있어도 들고 다니는 TV와 전화기를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자들의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국가가 기업을 너무 규제해야 된다. 아니다. 규제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국가, 시장과 기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흐름들이 신우파 혹은 신자유주의의 기본 이념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바로 복지국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후에는 얘네들이 서로 막 되게 협의하고 타협하고 화해하고 그랬는데, 좀 먹고 살만한 시간이 한 30년 정도 흘러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다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되게 심화되면서 정치적 합의를 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독점 자본주의, 이거는요 뒤에 복지국가 발달 이론에서 사장에서 하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는요, 공공서비스 국가에서 하던 거 안 해요. 그럼 어디로 던진다? 시장에서 해라고 민영화했다라는 거예요. 노동시장의 유연한
정책 이건 뭐예요? 기본으로 한 번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해고가 될 수 있고 언제라도 자를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자를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규직 이런 게 아니라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국가 위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져서 뭐라고 얘기했죠? 비인간적이에요. 효율성은 높여요. 얘네들은 효율성은 높였는데 문제는 비인간적이었다. 그래서 아까 제3의 길이 이제 대두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세금은 높였을까요? 줄였을까요? 세금 줄여. 뭐 살겠다 복지 너무 많이 한다고 세금 많이 들어가.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으로 법인세를 인하했다가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돈 주는 소득보장, 돈을 주는 소득보장 중심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썼으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썼으면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이걸 복지의 투자적인 혹은 생산적인 성격을 강조되었다. 그냥 주고 끝나는 돈 이런 건 최소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복지국가 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신우파 정권의 시대인 1980년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부터는 예전의 사회적 위험 뭐였어요? 예전의 사회적 위험은 노동 못하게 하는, 그래서 돈을 못 벌게 만드는, 그래서 노동 능력을 경감시키는 질병이라든지 산재라든지 노령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 등이 옛날식 사회적 위험이었습니다. 근데 옛날의 사회적 위험하고 다른 1990년대에 대두한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위험에 요거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요거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원래도 있었던 사회적 위험이에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옛날에는 일을 못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을 못해서 가난했는데요. 지금은요 일을 해도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내가 일을 하긴 하는데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 내가 비정규직이고요. 그다음 언제든 해고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용의 유연화로 인해서 임시직, 일용직들, 비정규직이 증가합니다. 노동시장이 되게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을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걸 근로빈곤층의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산율은 되게 떨어져요. 인구의 그래서 이제 그러고 가족 해체, 이혼 이런 것들이 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맞벌이를 안 해도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엄마가 애를 돌봤는데 지금은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맞벌이를 안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시장에 나가서 노동을 하다 보니 집에서 애는 누가 돌봐야 되지? 일 가정 양립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돌봄의 여력이 감소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등등의 현상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요하고는 다르게 대두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새로운 사회적 위기 혹은 위험 혹은 신사회적 위험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90년대 기든스가 우리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자. 이걸 제3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복지국가의 시대에 이념이 됐던 건 사회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열심히 재분배, 즉 사회복지 정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신우파 정권에서 복지를 확 줄이고 국가 복지를 확 줄이고 이제는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그런 시대로 대두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되게 효율적이긴 한데 근데 얘는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절충해서 보다 더 인간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 이게 제3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으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거예요. 근로와 복지를 연계한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계속 생선을 잡아 먹여줘요. 계속 먹여주고 이건 뭐예요? 투자적이고 생산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먹여줄 뿐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쓴 돈이 오히려 내가 쓴 돈보다 더 많은 어떤 비용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내가 계속 밥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물고기를 잡을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적 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국가가 그 사람한테 돈 퍼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소득 보장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업시켜주는 그런 투자적인 성격의 지원을 하면 그럼 그 사람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 사회적 일자리들을 많이 확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일할 능력도 키워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들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까지만 국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거기 가서 일은 누가 해야 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만 있는 게 아니다. 너도 결국은 노동을 통해서 네가 먹고 살아가야 될 노력의 책임이 있다라는 걸 조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복지라는 게 맨날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에 돈 채워주는 거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일할 능력, 그 사람의 일할 일자리 이것을 키워주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것을 복지와 근로의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민주주의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건 집안일 엄마 혼자 다 하면 6시간 걸려도 가족들이 같이 하면 1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 이게 효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를 국가 혼자 독점하지 말고 국가 역할은 좀 내려도 다른 섹터의 역할을 좀 키우자. 그러면 한 국가의 복지의 총량은 줄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복지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를 제1섹터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을 제2섹터, 영리적인 기업을 제2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비영리 기관들을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기본으로 수익 창출을 하지만 수익과 관계없이 복지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섹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급 주체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국가 역할을 줄이고 그들의 역할을 더 늘리자. 이런 식으로 다원화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국가가 막 나서서 부자들에게 세금 몽땅 뜯어서 그거를 막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 채워줘서 야, 이 돈 써!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 옛날 베버리지 시대의 마인드예요. 이거 말고 우리는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자하겠다. 이것을 인적 자본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을 이미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앞으로 일을 해서 벌게 될 돈을 생각을 하면 이게 더 확실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국가가 아니라 사회 투자,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게 이게 사회 투자 국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민주주의에서 강조한 복지국가는 이렇게 시장의 불평등을 위쪽은 낮추고 아래쪽은 높임으로써 보다 더 결과적으로 좀 더 평등한 세상을 향해 가자. 이런 걸 우리가 강조했던 게 사회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이 제3의 길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평등이라기보다는 기회 평등을 더 강조를 합니다. 일할 기회도 줬고 일할 능력을 키워줘서 사실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회 평등만 주는 거지 국가는 그 사람의 결과까지를 너무 이제 개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거고요. 국가가 직접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사회적 배제를 감수하는 게 그 사람이 일자리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배제를 해소해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부터 배제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걸 더 강조한다라는 얘기예요. 주로는 우리가 1990년대 복지국가의 새로운 재편에서 이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주로 내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올해가 아니죠. 작년입니다. 2025년 1월 시험에서 처음으로 길버트 교수가 얘기한 이제 권능부여 국가 enabling state예요. 그래서 이걸 역량 강화 국가라고도 얘기하고 능력 개발 국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주요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딱 한 번 갑자기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난 어차피 100점을 맞을 건 아니니까 자주 나오는 거에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독일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예요. 독일이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을 합니다. 독일의 재상의 이름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가 이걸 도입을 했던 이유는요.
이유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기본으로 사회주의 이념에 많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산업혁명이 10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졌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하고 많이 독일의 산업화를 비교를 많이 하죠. 한국과 독일의 특징은 뭐죠? 산업화의 속도가 겁나게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장애를 입고 산재 사고를 입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게 컸습니다. 영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겠다. 자본주의 갈아엎자. 이런 사회주의 사상에 그 당시 유럽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가장 사회주의 사상이 빨리 확산이 됐던 게 이게 독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그대로 두면 자본주의 갈아엎어버리면 그러면 기득권 세력들, 자본 계급 세력들하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자본주의 갈아엎자 이러면 정치하는 세력들도 되게 이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견제 혹은 통제하기 위해서 야, 니네 이거 먹고 까불지 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약간 우리가 채찍과 당근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쪽에서는 채찍으로 사회주의를 통제하고 또 근데 죽이게 이렇게 자꾸 통제만 하면 더 뒤집어질까봐 니네 이거 먹고 까불지 마 해서 당근도 주었는데 그 당근이 뭐다? 사회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챙겨줄 테니까 니네 좀 국가 말 좀 잘 들어. 요런 걸 이제 의도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도입을 했던 3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4대 보험 중에서 실업보험을 뺀 나머지 3가지는 모두 다 독일에서 도입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질병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 다음에 이제 노령폐질보험이라고도 하고 노령폐질연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노령연금으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질산연이에요. 질병산재연금 이 3가지는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실업보험은 우리가 아까 건실회 1911년 영국의 영은 건실회에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도입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질병보험이 곧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영국 최초는 아니고요. 실업보험은 영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기본으로 독일의 방식은 조합주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회의 사회계층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얘네들이 다 같이 어떤 특정의 공단에 통합관리되는 방식이 아니고 사회계층의 차이에 따라 각자 조합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가입, 니네는 여기 가입, 니네는 여기 가입, 니네는 여기 가입. 이걸 통해서 이미 사회에서 형성된 사회 지위의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조합들을 운영하는 조합주의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년에 이제 질병보험이고요. 그다음 84년에 산재보험이고요. 그다음에 89년에 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쌈질이에요. 임산부가 막 자꾸 쌈질을 하면 애가 사산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연구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883, 884, 889년에 질산년 순서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미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로 가시면은요. 자, 미국은 1935년 이때가 뭐죠? 대공황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특히나 개인주의가 강한 국가라서 국가에 의한 강제 가입식의 사회보험에 반발이 되게 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 시기는 특수하게 시장이 죽어가고 있으므로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시장을 살려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 연방정부 즉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던 시기여서요. 그래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는 계기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미국 최초의 사회보험을 도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요. 사모합니다. 노 싫어요예요. 35년 미국 사회보장법에서 도입된 미국 최초의 사회보험은 노 싫어요예요.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라는 거 뭐가 아니라는 거 건강보험은 아니라는 거 건강 혹은 의료보험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질병보험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얘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 맥락은 앞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면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연방정부 책임을 확대시켰다. 요 얘기는요. 우리 행정론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30년대 스토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출제된 미국 사회복지 역사인데 자, 아까 이제 1935년에 도입된 건 싫어요.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의료보험을 우리는 메디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1935년 사모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30년 뒤인 1965년에 사회보장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메디케어 의료보험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때의 메디케어도 전 국민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의료급여법에 해당하는 공공부조로서의 의료보조 제도를 메디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 둘 다 1965년에 도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35년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이너한 이슈들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것도 한 번 나왔지만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 역사도요. 한 번 나왔어요.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인데요. 이거 모두 다 법제론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법제론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기서도 나오면 아싸 이러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년간 사회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 혹은 최근 10년간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이런 얘기들이 각각 한 번씩 나왔었는데요. 근데 뭐 우리가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거 그래서 우리 2023년 12월 23일부터는 이미 우리나라 2024년 12월 23일부터는 이미 전체 인구수의 20%를 노인 인구 비율이 이제 추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 이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되는 거 알 거고요. 고용 불안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도 다문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저출산이 문제가 된 것도 이거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령화 등 노인 인구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노인 돌봄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알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통합 돌봄 19세라고 통합 돌봄 19세 2019년도부터 이게 선도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이 확 축소돼서 약간 유야무야해 되다가 이러다가 2026년에 이쪽 예산이 확 증대가 되면서 다시 활성화가 되게 되죠. 통합 돌봄이라는 건 뭐예요? 주로는 이제 어르신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그냥 내가 살던 집을 떠나서 시설에서 우울하고 쓸쓸하게 마지막을 보내지 않도록 그러니까 살던 곳에서 살면서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통합적으로 이용하면서 살아가게 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탈시설화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운동하고 관련해서는요. 지역복지에서도 나오고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나옵니다. 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주민들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 운동을 통해서 특정 정책이 선거 정치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촉구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운동이 물어주는 모든 내용들을 국가가 법으로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당연히 상식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의 출제 내용인데요. 요거는 사실 법제론에서도 우리가 아동복지법 공부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알면 여기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책론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